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126장 조선의 대전 간섭이 시작됐죠. 누가? 일본군의 개입 때문이죠. 일본 놈들 이제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제2차 봉기는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을 사주했거나 적당한 때를 알렸다는 주장이 있어. 이건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죠. 왜냐면 흥선군이 이제 그 동학농민의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원군은 전봉준의 처족의 8촌이자 8촌이랬다가 7촌이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 송희옥을 보살피기 위해서 전주 대도도 도집장 송 나오잖아요. 송희옥. 근데 송희옥이 이렇게 대원군과 줄이 닿을 수 있었던 거는 송헌옥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송헌옥이가 벼슬자리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손희옥을 성공주사로 임명하고 대원군의 측근인 박동진이라고 그랬죠. 박동진과 정인덕이 송희옥과 접근해갖고 전봉준에게 대원군의 밀지를 전달하는 거죠. 밀지를 보내 대원군의 뜻에 따라 재봉기할 것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죠. 근데 전봉준이 그 공초에 가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난 몰라요. 이래가지고 그죠? 김계남에게는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을 통해서 이준용 있죠? 이준용을 통해서 전승지 이건영과 접촉하고 이건영은 또 김계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준영을 또 손자인 이준영을 또 왕으로 내세우려고도 했었잖아요. 대원군으로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 민비를 그냥 전혀 의지부치 없는 그냥 그러한 집구석에서 데려온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민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이에 전봉준 김가람이 적극 허용하였으면 물론 이거 체포된 이후 전봉준을 이전 엄청 부정하죠. 김계남은 대원군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자백하고 말아요. 결국 김계남도 죽죠. 동민군이 자발적으로 해산되고 직강소가 설치된 후 전봉준은 20여 명으로 기마대를 조직하여 전라도 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직강소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제 감시하러 다니는 거죠. 전봉준이. 직강소 설치를 지도하고 개혁정책의 실시 상황을 점검했어요. 잘 해보려고 이제 모처럼의 기회가 와서 그 결과 전라도 내에는 53군에 모두 직강소가 설치됐더라. 쉬운 3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뻔했는데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에 전봉준 김계남이 적극 허용하였으면 물론이고 체포된 이거 듣거라. 두 개를 또 했구나. 또한 양반과 유림의 방자함을 허락하자. 양반과 유림의 방자함을 허락하자. 이런 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쓴 것도 그 인정되는 그런 세상이라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 는 내용이 있었는데 양반들은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박하여 직강소는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양반과 유교의 적이다. 뭔 적이다야 이놈들아. 라고 규정했다. 특히 양반 세력이 강했던 나주, 남원, 운봉의 세 곳에는 좀처럼 직강소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둥기는 거죠. 양반이. 응? 이에 전봉준은 마침내 무력으로 직강소를 설치할 것을 결심하고 김계남, 김봉득, 주경성 등에게 각각 3,000명의 병력으로 남원과 운봉과 나주를 접수하도록 했다. 남원과 운고는 쉽게 함락해서 직강소를 설치하였으나 나주의 저항은 완강하였더라. 나주 관하에는 많은 동학교들이 붙잡혀 있었고 또한 나주 목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경선은 나주 입성을 감행하지 못했더라. 나주가 보통이 아니구만. 이 보고를 들은 전봉준은 단신으로 나주 목사를 만나서 그를 설득하고 그렇지 전봉준 최고. 동학농민들을 석방시킨 뒤 나주에 직강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학의 자치 행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 청군들 와가지고 이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통에 청군과 함께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은 힘으로 내정개혁을 단행하려 했고 이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4,000년간 중국의 반속국으로 존재했던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풀었던 개화파 정치인들은 일본을 적극시다. 허기야 나. 이제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반대파가 생겨요. 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에 4,000년간 중국의 반속국이었다. 뭐 꼭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물론 작은 나라니까 중국이 보통 커요. 지나 나라 빼놓고는 다 오랑캐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오랑캐 중에서 동이, 그죠? 동방예의지국이 있는 동이라고 해서 대접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형제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해왔어. 어쩔 수 없이 해왔죠. 왜냐면은 옆구리에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더 있냐고. 그렇다고 일본 놈들하고 상대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거다 대고 이제 개화파가 있죠.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이들이 이제 개화파, 신식파, 그지? 신식 물에서 물들인 팔들이 반대를 했겠죠. 일본인들을 적극 지지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부 개화파들은 일본을 이용하여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개화와 변혁을 깨야 한다고까지 역설하기도 했더라. 그래서 통곡의 3.1천하, 갑신정변, 동학농민군 세력의 강성이자 경계심을 느낀 왕비 민씨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청군을 이용해서 이들을 진압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 놈들이 민비를 살해하잖아요. 또한 1884년 고종 21년 텐진 지역에 따라 일본 역시 군대를 조선에 파견시켰어. 이때 안경수 민영주는 청일 간의 위기 귀속을 통한 난해 조설에 적극 협정을 썼고, 민씨 정권은 일본과 청에 사절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어요. 오 마이 갓.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풍비박산단 조선왕조 끝머리에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호선사는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또 하필이면 이 전봉준하고 손을 잡아서 어쨌든 경호선사의 운명은 사회와 맞물리고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경호선사는 자신이 그런 걸 사관문에 쓰고 삼수갑산으로 가셔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가슴 속에 항상 이게 품은 게 있잖아요. 초창. 이 초창이 그 얘기를 합니다. 경호선사가 초창이라는 말을 한 100번은 쓰시는데, 역사적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 사건이 아니고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씁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러한 것을 가슴에 담고 산다 해가지고 초창이라는 말을 시에서 자주 드러내요. 목이 아파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관군과 함께해서 동비색출, 동비라도 도둑놈의 비적단이다. 연익의 동학농민이 이런 나쁜 놈들. 동비색출에 나섰으니 그리하여 일본군들은 서서히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저들의 야욕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더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조정을 장악했어요. 보고간민과 외세비격을 기치로 내세웠던 동학은 일본의 국권 침탈 행위에 분개하며 다시 한번 봉기했더라. 이게 2차 봉기죠.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걸기의 목적에 폐정계약과 민씨 척신 세력의 처벌, 대원군 옹립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음을 접한 민비가 가만히 안 있었겠네. 민씨들 있잖아요. 민씨들, 민영환, 척신 세력들이 항상 문제죠. 그리고 또 대원군을 옹립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지. 있음을 접한 민비는 악착같이 이제 덤비겠죠. 그래서 동학군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을 계획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도움을 요청해서 실행이 이제 언제는 또 일본군을 안 하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죽어요. 배신하면. 실행에 옮기고 있었으니 또한 양반 사대부들은 최재우가 사이비 종교를 만든다가 혹세 무민한죄로 처형된 것을 근거로 교조신원운동을 하고 있죠. 교조신원운동. 동비들을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비적단이라고 해가지고 도둑놈 집단을 만드는 거야.
동학농민군들의 세력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북도 일대에서 맹위를 떨쳤어요. 근데 이 동학농민의 세력이 쫙 나중에는 막그 함경도까지 막 가요. 함경도 막 평안북도 평안도 온 나라가 다 동학에 떨떨떨떨 맹위를 떨쳐요. 충청도에 들어온 유정사 적사파 계열 양반들과 보석인 영남남인들은 자체적으로 의병을 창의하여 동학군과 교전을 벌였으나 이런 놈들 1894년 고종 31년에 9월 전봉준, 김계난 등은 다시 자발 통문을 띄워서 걸기를 역사했더라. 예. 전라도 충청남도 등지에서 남적과 서포 소속도 동학농민군과 동학군과 농민군이 걸기를 했더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남접은 교주 최시영의 북접에 도움을 청해 연합점사를 폈죠. 이때 봉기에 동원된 농민군은 남적 10만과 북접 10만 20만 대단해요. 20만이면 그때 당시에 조선의 농민들은 다 들어온 거야. 남접은 전봉준 대장, 북접은 손병희. 그래서 합쳐서 20만 병력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일부가 흥선대원과 대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민씨대각의 조선조정은 농민군을 제거할 계획으로 일본과 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제 또 여기가 이 민씨는 또 뭐냐면 대영군하고 원수잖아요. 이게 다 이게 얽혀가지고 맞물려가지고 이 동학농민이 순수한 동학농민만으로 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군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 대원군이 있고 민비가 있고 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얽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복잡하다네. 이에 전봉준, 김계남, 선화종, 손병희, 세광선 등은 다 나왔네 이거. 전봉준, 김계남, 손화종, 손병희, 최경선, 김덕명, 최시영, 성도환, 김낙삼, 김두행, 손천민, 김봉두, 김봉년, 유한필. 거기 대장이 김계남, 전봉준, 김계남, 손화종. 요게 이제 세 장군이죠. 그래서 등이 전라도 담협에서 다시 새로운 봉기를 일으켰다. 일본군의 왕궁 점령에 공격한 일본 농민군은 이해 음력 9월 척외 그죠? 를 9월 5대 걸고 제기하였다. 이때 내정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내정개혁은 저리 가라야 이제 가면서 이게 내정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본 외놈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부 싸움이 외부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본과 황정한다는 반외세 거병의 주요 목표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는 덕분에 일본 놈들이 이를 제3차 동학농민으로 운동으로 부르기도 하죠. 2차가 변질돼 가지고 2차로 모였는데 이제 그 북으로 진격해서 대원군과 그 만나려는 그런 계획보다는 일본 놈들하고 무찌르려고 해서 이제 일명 3차라고 그거를 부르기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 동학농민으로 9월 봉기라고도 하고 또는 3차 봉기 또는 3례 봉기라고 부르기도 했죠. 2차가 3차가 됐어. 동학농민군과 조일연합군은 11월 20일. 이게 11월 20일이니까 이미 이제 우금치에서 대패를 한다는 얘기예요. 음력 10월 23일부터 23일까지 공주 이인과 표효 등지에서 1차 접전을 벌였고 그 뒷이야기죠. 그러니까 우금치 뒤에 농민군은 크게 패배해 후퇴했으나 전봉준은 김계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김계남은 청두전투에서 크게 패한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군은 곰티와 검상마을, 곰내, 하고세, 주미산 방면을 공격했고 홍성 농민군은 금강 너머편의 유구 쪽으로 봤었으나 세성상 전투에서 또 패배해서 후퇴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패배해요. 왜냐하면 일본 놈의 개입으로 그 무장된 그 따발총이 많아가지고 죽창 가지고 싸우니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 3차 동학농민으로 불러요. 3례 봉기를. 2차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일본 놈을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제 3차 동학농민으로 또는 9월 봉기 제3 두 개 썼네. 에휴, 속상하다. 11월 다시 공주 부근의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여 후퇴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농민군도 금거 싸움을 마지막으로 일본군과 관건에 진압되어 전봉군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라.
결국 12월 10일 날 새벽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농민군은 논산으로 도망가요. 다시 전주로 후퇴해요. 전열을 가다듬어 원평태인에서 결전을 벌였지만 역시 패배했죠. 전보우는 직속부대만 남기고 농민군에게 해상명령을 내렸어요. 곧이어서 정복은 즉의 속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전보운이 누구? 전봉준이겠지. 잘못 썼죠. 전봉준이야. 밑으로 내려왔구만. 이들은 죄 없는 양리까지 마구 자유로 체포하고 학살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분야자들을 능욕했으니 백양사에 숨어 동적을 살피던 전봉준은 정부군이 사륙의 정신을 터서 직속부대를 서울로 잠입게 하고 3명의 부하와 함께 순창으로 갔어요. 이 순창으로 가는 바람에 인생이 끝나죠. 순창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 순창고추장을 좋아했는데 그냥 순창고추장 먹기 싫어. 드디어 동학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관군과 일본군에 나끄는 전봉준을 생포하면 막대한 상금을 준다는 포고문을 내걸었어요. 이 포고문 때문에 또 문제죠. 하여튼 이 일본 놈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전봉준은 정읍과 순창 등지를 전전하며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가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누구? 김경천. 거기로 순창 피놀이로 스며들은 게 저벅저벅 죽음을 향해서 본인이 스며들었죠. 김경천의 빌고로 체포되어 12월 28일 날 음력 12월 2일 날 안양으로 압송되고 말았다. 슬픈 이야기죠. 동학농민군은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의 기초를 둔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학이라는 교도의 교세를 이용해 가지고 동학농민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전봉준 장군이 말하는 제법국민, 보국왕민이나 임내천 사상이나 같이 공통 분모가 있죠. 동학은 신분제의 타파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조선말 상황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의지할 수 있는 종교였기 때문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핵심 성격은 반봉건적, 반외세적 농민항쟁이었지만 농민이 주축이 되는 운동으로 지배계층에 대한 조선시대의 최대의 항쟁이었고 전봉준을 주축으로 농민들이 합세하여 정부의 질서를 바로잡고 보국관민의 세상을 꿈꿨더라 이 말이죠. 관민상화 아름다운 꿈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청과 일본의 개입으로 결국 실패했고 그러나 이 동학농민혁명은 후에 3.1운동 정신으로 계속됐고 지금은 민주화혁명으로 계속돼서 나이는 날마다 데모를 하라. 동학농민혁명이 비록 일본군들의 개입으로 실패하였지만 개임이 아니고 개입으로 동학농민군은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과 종교인들의 지도에 일어난 농민혁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밀란과는 달라져. 그리고 외세 세력을 목표했다는 점에서도 또 처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됐어요. 외세를 배격하려고 동학농민이 일어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일본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동학농민 운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죠. 몇 가지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일본 놈들이 그 신식 무기를 들고 와서 그 신식 무기에 저항하지 못했어요. 첫째, 농민군은 조선 관군을 넘어선 외세의 개입에서 맞서 싸울 만한 효과적인 무기와 병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둘째, 농민들 중심의 동학군에 저항하여 기득권을 가진 향촌사회의 지주 부호 양반들이 민보당 등을 통한 저항을 과소평가했고 그래서 이 향촌사회 지주 부호 양반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사회개혁을 위한 혁명을 수행하면서도 대원군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 근데 대원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었었고 또 그거를 믿고 이제 그걸 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과 동학농민은 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실패의 원인이죠. 더구나 동학군 내 과격파는 조선왕조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봉준은 그 왕조를 부정하고 왕조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었는데 푸득이 그 대원군이 끼면서 대원군은 또 자기 아들인데 그 고종과 민비 때문에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껴 있었어요. 새 정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온건파 중 전봉주는 그러면 안 된다. 온건파가 있고 가격파가 있었었죠. 흥선대원군과 협력하는 등 동학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단점도 있었어요. 전봉준이 백산에서 전라감사에게 내놓은 개혁요구서와 전조해약을 맺기 직전 관군 최고사령관은 홍계훈에게 보인 탄원서에는 대원군이 다시 건자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은 애국적이고 애민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고한말 최대의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빨리